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당의 내란 재판부 수정안 윤곽이 잡혔습니다. 법무부와 헌재 추천권을 없앴고 또 2심부터 적용을 하고 모든 내란과 외환 사건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르면 21일 이제 일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게 여당의 현재 방침입니다. 여당은 위헌성이 이로써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다. 야당은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 재판부 수정안 앞으로 이게 이제 법안 상정까지 가게 될 경우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먼저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을 성안을 마무리해서 수정안을 네. 본회의에 이제 부의해서 붙일 예정인데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아마 의사 진행을 막을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보았던 대로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종료한 이후에 통과가 될 것으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에 바뀐 것은 네. 지난번에는 명칭 자체가 윤석열 내란 특검 특별 내란 관련 전담 재판부였는데요.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원래 그 사건 개별 사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건의 유형에 따른 전담 재판부를 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재권 네. 그러니까 관련된 전담 재판부라든지 또는 이혼 전 가정 법원 전담 재판부나 이런 걸 둘 수 있는 것처럼 특정 사건의 유형을 놓고 전담 재판부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란과 외환 관련된 사건의 전담 재판부로 명칭을 바꿨고요. 법안명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큰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 관련된 문제가 지적됐던 것이 외부 인사, 법무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추천 과정에서의 참여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네.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네. 그 외부로부터의 참여나 개입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1심부터가 아닌 2심부터 사건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는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당초 이제 사법 독립권을 침해한다고 지적을 받았었던 법무부 헌재 추천권을 이제 없앴고 또 2심부터 적용을 하고 모든 내란과 외환 사건을 다루도록 이게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위헌성이 해소가 됐다는 게 민주당의 이제 이야기인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제일 큰 위헌성은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도 특정 정당이 민주당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 정당에서 정한 결론대로 재판하고 판결 선고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그것이 가장 큰 위헌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재판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103조의 모든 재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재판에 임할 때 아무런 선입견 없이 네. 백지 상태에서 그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라. 그것이 재판의 본질이고 또 재판 신뢰의 본질이다. 예. 그걸 그래서 이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그 당사자들도 그렇지만은 당사자들이 늘 신경 쓰는 게 판사가 혹시라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 재판을 임하지 않을까라는 걸 늘 이제 눈치를 보게 되고 판사도 자기가 어떤 그걸 예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게 네. 재판의 이 신뢰성, 공정성의 핵심이고 그게 무너져 버리면 재판은 뭐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기존의 재판부가 아직 결론은 안 내렸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결론대로 안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니까
그런 결론을 만들어줄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절차와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법원에서 결정하는 대로 존중하겠다고 하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재판이 판결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동의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동의 안 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결정 내린 거는 승복하는 게 사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우리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결론 내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거기서부터가 네. 재판의 기본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그 절차적인 부분 손봤다고 해서 위헌성이 해소된다는 거는 그건 아니죠. 네네. 겉에 이제 포장만 바꿨고 이제 위헌성을 띠고 있는 본질 자체는 이제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이제 입장이신데 예. 오는 그 일요일 21일에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그 상황을 갖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맞서서 이제 야권에서는 통일교 특검연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깊이 있게 공감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고 오늘 송원석, 천하람 두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추천권과 수사 범위 추가 조율을 거쳐서 주중에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또 민주당과 대응과 또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에 맞선 통일교 특검 발의, 이게 좀 어떻게 파장이 일까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큰 틀의 생각은 일치를 본 것 같고요. 네. 저 디테일한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때문에 양당이 합의해서 발의하는 게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고 예.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도 지금 다 정치 공세라고 이렇게 일축하면서 그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 특검이라는 제도의 본질 자체가 우리 일반 국민의 상식이나 법의 원리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관들이 권력의 눈치 보느라고 특히 이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 권력 주변에서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 권력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못할 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할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특검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 되고 나서도 지금 야당을 말하자면 때려잡는 그런 특검,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아니라 힘없는 야당을 때려잡는 특검을 지금 종합특검이라고 해서 또 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 특검인 거죠. 이거는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킬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네. 특검에 대한 기본 상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이것도 상식에 돌아온다면 당연히 특검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네.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여론이나 그 민심의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론 또 민심이 부담스러워서 민주당이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때 되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될 걸로 봅니다. 옛날에 드루킹 특검도 그랬었잖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 특검이고 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은 내란 수사에 대한 물타기 특검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두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특검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사건을 수사기관에게 이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주로 이제 검찰에 이첩을 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도 그렇고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하지 않고 노상환 수처 문제도 있고 네. 또 사후에 이 그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는 검찰의 역할도 지금 남아 있어요. 사실은 검찰도 내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거든요. 네. 이미 관련돼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없고 사건의 규모상 공수처는 감당하기가 좀 무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추가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 자녀 부분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통일교 특검 관련돼 가지고는 통일교 특검 자체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까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늘 여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관련된 사건들이 있을 때는 일단 수사 결과 그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하자라는 게 그 뭐 여야가 늘 입장이 바뀔 때마다 했던 네네. 얘기인데 지금 국수본으로 가 있기 때문에 국수본이 지금 일단 뭐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고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저도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굳이 그 아주 뭐 그 절대적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요. 네. 이 사안 자체가 민주당만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어떤 당 조직 차원에 연루된 게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약간의 일탈 현상이라고 봐요.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해당 의원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뭐 일상적으로 축사하거나 뭐 어떤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이 오고 갔거나 또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또 풀어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 수사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네. 국민의힘과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 간에 지금 협의가 있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추천권을 자신한테 달라고 하는 거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검 통일교 특검 문제는 조금 더 그 국민 여론이나 네. 국수본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쿠팡의 침해 사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김범석 의장 또 전직 대표가 출석하는 대신에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두 명의 외국인이 쿠팡의 이제 대표를 대신해서 출석을 했는데요. 자료 제출도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국회는 고발과 함께 국정조사를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오늘 쿠팡 청문회 지켜보셨습니까? 예, 그 전형적으로 아주 그 편법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 시장, 한국 시장에서 단물은 다 빨아먹고 책임은 교묘하게 다 피해가는 그런 식의 부도덕한 경영을 해온 전형적인 사례를 지금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행태에 대해서 정부든 국회든 또는 사법기관이든 이거를 제대로 법치에 의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지금 쿠팡이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굴복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경제 정의는 제대로 세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네. 뭐 공정거래위라든지 뭐 국세청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는 기관들은 기관들대로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뭐 국정조사라든지 또 이제 저 불출석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저 보도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걸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한국 시장에서 90% 이상의 이익을 남겨가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본사를 미국에다 두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 활동은 국내에서 다 하고 국내에서 다 돈을 벌어가면서 본사를 미국에다 두고 또 실질적인 주인이 법적인 부분을 빠지기 위해서 또 편법을 또 쓰고 네.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시작은 좀 혁신 기업 이제 혁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을 정부가 국가가 최대한 보장을 해주되 그 혁신의 결과로 시장이 독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완전히 배째라는 형태의 악덕 행태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도 이번 기회에 같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은 앞서서 이제 근로자의 과로사 이야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쿠팡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아직까지도 책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국민적인 많은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이 어디까지 이 사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쿠팡의 그 태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최근에 ESG 경영 등을 비롯해서 기업 경영에서 책임과 윤리 경영이 글로벌 표준으로 지금 네.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쿠팡이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쿠팡이 그 일련의 행태들, 과거 그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라든지 또는 노사 문제 등 그리고 또 이번 그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등등을 접하는 쿠팡의 태도는 매우 글로벌 기업의 어떤 책임 윤리 경영에는 그 한참 미달하는 네. 매우 그 불량한 그 기업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기업의 그 이것을 그 바로잡을 수 있는 법이든 또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든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도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청문회 관련 그 사건 청문회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모든 수단을 찾고 있지만 뾰족히 실효적 수단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기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관련된 과방위 등이 협의해서 네. 쿠팡의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그다음에 더 이상 이런 그 반윤리적인 기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에서는 이번 기회에 민사법원에서 이게 아마 민사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정도 되면 이 정도 경우에는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과실을 묻거든요. 민사적으로요. 근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매우 그 책임 묻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인의 개인정보는 100불짜리면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1달러짜리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농담삼아 할 정도로 그 가치 차이가 법원의 판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최소한 미국의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준해서 우리도 비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사적으로도. 네.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기업들이 이렇게 그 미국 기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엉뚱한 얘기를 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이것들 물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아까 조혜진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현상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특정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저 시장 점유율을 갖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쿠팡의 이런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의 혁신 기업들과 관련된 시장의 경쟁 구조, 그다음에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칫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 전체를 그 꼬리가 몸통으로 드는 그런 일탈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이제 이렇게 유출이 될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그런 법안이 또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독과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바로 이 대표적으로 좀 오늘 나타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외국인이 대리 출석을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의도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 그 언어 장벽으로 블로킹을 마치 네. 이 청문회 장벽을 하나 만든 묘한 그 또 다른 언어의 청문회 방해 행위죠. 직접 책임이 있는 대표자에 대한 소재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국민들을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내내 좀 답답함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야 당내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당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도부는 개파 갈등설을 일축을 했는데 선거판이 명청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 자리에 이제 공석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 세 자리가 좀 어떻게 채워질까요?
글쎄, 뭐 그걸 제가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네. 선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초에는 사실은 이 현역 의원들 대부분이 그 6개월짜리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어느 순간 이게 불이 붙으면서 굉장히 확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얼마 놔두지 않은 상태에서 당내에 또 다른 논란이나 또는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청래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명청 갈등이라고 보기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내에선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그 당선되면서 뭐 정청래 대표와 경쟁할 관계도 아니고 뭐 다른 누구가 경쟁할 관계도 아닌데, 당 내에서 소위 그 정청래냐 아니냐 이 논란으로 아마 약간의 지금 그 갈등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대통령을 넣어서 친명, 뭐 친청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네. 어쨌든 정청래 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약간의 큰 전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경쟁을 하더라도 이 경쟁 이후에 당이 잘 수습하고 하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당의 최고위원 보궐선거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상황일까요? 야당 입장에서, 관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2차 명청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1차 전당대회 때 명청대전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관찰자로서 볼 때는 그 대통령 쪽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네. 세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살짝 이제 속된 말로 살짝 키스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정권 초기잖아요. 네. 이거는 보기보다는 상처가 좀 클 수도 있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권력의 누수가 어디선가부터 이제 권력이 물이 새기 시작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 쪽에서 작심하고 선거에서 친명계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지금 나선 것 같아요. 네. 기자회견 장면이라든지 뭐 그리고 몇몇들 후보로 나선 분들 얼굴을 봐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몇 차례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약간 몰리고 있잖아요. 네. 자기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한 번 더 재선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번에 최고위원 다수가 대통령계 친명계로 돼가지고 자기가 포위당하면은 고사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통령 뒷끝이 얼마나 센지도 알고 우리 정 대표도 알 거고, 네.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또 자기도 모든 걸 던져 그쪽에서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측해보는 저희로 볼 때는 흥미진진합니다. 관측하는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또 이제 보도록 하죠. 내홍이 일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당무감사위가 김종혁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를 했고, 또 오늘 제명 의결서까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의 최근에 이런 일련의 분위기, 중도층을 좀 포용하고 이제 해야 되는 뭐 그런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메시지로 읽혀집니까? 양보 없는 싸움으로 가는 건데, 네. 남남끼리 싸울 때는 양보 없이 싸워서 배수진을 치고 싸워서 이기면은 좋은데, 같은 가족, 말하자면 같은 당원이고 동지잖아요. 네. 같은 식구끼리 이 양보 없는 싸움에서는 누가 이겨도 진 쪽도 우리 편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당원이고 동지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가 이긴 쪽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중요하겠지만은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애당 당원들, 또 나라 걱정하는 애국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구도, 이런 경쟁, 이런 싸움 그 구도 자체가 걱정스러운 거죠. 누가 이기든 간에 뭐 한쪽은 뭐 극우라고 한쪽은 뭐 배신자라고 그러면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같이 못 살 존재로 생각하고 배제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그 구도 자체가 암울하게 암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당을 걱정하는 보통의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무리 당 내에서 서로 생각이 틀리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국민의힘의 정상의 보통의 당원의 입장이라면은 이재명 정부 정권이나 여당보다 더 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주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에서 싸워야 될 제일 먼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견제하고 이 심판해야 될 그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우리 내부에 서로 계파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좀 섭섭한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네. 거꾸로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견제하고 심판해야 될 대상은 그냥 놔두고 우리끼리 그냥 배제하고 쫓아내고 하면서 힘을 완전히 빼버린다. 네. 그럼 좋은 거는 정권만 좋아지는 거고 우리 당은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가장 존경하는 이 시점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국가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사는 길로 가는 것인지 죽는 길로 가는 것인지 사는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우리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다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임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혹은 제명 문제, 좀 궤를 같이 하는 듯한 최근의 장동혁 호 국민의힘은 좀 어떤 분위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극우다 뭐 윤어게인이다 이거 관계없이요.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사감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 공공연하게 그 국민의힘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심지어 유승민 전 대표조차도 괜찮은데 한동훈 대표만은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한동훈 대표 결국은 김종혁 그 전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 아니냐. 결국은 당을 나가라는 얘기고 김종혁 최고위원회.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회 그 당을 나가게 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도 같은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겠죠. 특히 네. 당원 게시판 그 내용을 통해서 일종의 망신주기.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과정에도 한동훈 대표 책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당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뭐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해서 뭔가 당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경쟁자나 라이벌을 쳐내가고 그다음에 중도보다는 극단적인 세력의 소위 윤어게인이라든지 선거 부정선거 세력 이런 세력들하고 힘을 업어서 정치를 한다면 제가 보건대는 그냥 딱 이 말만 해주고 싶어요. 내년 6월 이런 상황으로 쭉 가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어느 후보가 출마한 후보 중에 어느 누가 장동혁 대표가 와서 지원 유세하는 것을 고마워할지 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원하는 후보들이 과연 있을지. 네, 현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맞이할 때 현 분위기에서 수도권, 충청권에 과연 대표가 와서 지원 유세하는 걸 어느 후보가 반기고 맞이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고 이승만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최근 국민의힘에 대한 상황을 두 분의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회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